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87년 헌법체제는 군부 권위주의 집권 세력과 민주화 세력 간의 대타협으로 시작된 체제입니다. 보수 세력은 3당 합당과 문민정부 출범 이후 자연스럽게 군부 독재가 퇴출되면서 산업화 세대의 기반하에 보수화된 민주화 세력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반면에 진보 세력은 민주화 운동의 주도권을 유지하며 재야 변혁 세력과 학생 운동권 세력이 몇 차례 걸쳐서 제도 정치권으로 흡수되어 왔습니다. 몇 차례의 인적 구성은 변화되었지만 이렇게 대다수의 이러한 기조하에서 보수와 진보가 형성되어 왔습니다. 87년 정치 질서는 역사적 의미에서 보수와 진보가 대립되는 세력이 공존하는 불완전한 정치 타협 체제였습니다. 민주공화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를 확립하고 그 안에서의 정치적 경쟁으로 전환하기는 했지만 여전히 적대적 대립과 갈등이 내재되어 있습니다. 불완전한 타협 체제를 넘어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대한민국이 살아온 명암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야 합니다. 특히나 그 누구의 것이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도 공과 과를 모두 인정할 때 현재의 심리적 내전 상태를 극복하고 진정한 국민 통합의 길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는 보편적으로 타당하여 대다수의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합니다. 헌재의 심판에 대한 불복을 합리화하는 것이 아니라 거짓과 선동이 난무하는 전국 속에서 새로운 국가 공동체에 대한 희망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이번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저는 여당의 비대위원으로서 계엄 사태에 대한 책임을 통감하며 한편 탄핵 심판의 절차적 공정성과 야당의 의회 독재에 대해서 문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의회 독재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들어주십시오. 잘 들어주십시오. 궁금하신 거 있으면 334호로 와 주십시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질문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 그리고 통일부 장관, 그리고 시간이 가용하면 외교부 장관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께 여쭙겠습니다. 먼저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께서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지난 1월 13일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 탄핵 심판 첫 변론 준비 기일에서 헌법재판소는 이렇게 말합니다.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 모든 헌법재판관이 참여해서 의견을 개진해서 어떻게 결정할지 평의를 열어서 최종 결정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야 된다면서 판단을 뒤로 미뤘습니다. 직무대행님, 아무리 헌법재판소가 정치적 결정을 하는 곳이라고 하지만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인지 3분의 2인지를 심판하는 정치적인 대상에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을 판가름짓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화면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아시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 주석서에 보면은 대통령직을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이 대행하는 경우 권한대행자의 탄핵소추 발의 및 의결 정족수는 대행되는 공직자의 그것을 기준으로 한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경우 본래의 직에 대한 탄핵 발의 의결에 필요한 정족수보다 더 가중된 정족수를 충족하여야 하므로라고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설명은요, 상식적으로 국무총리와 대통령 권한대행의 역할이 다르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요. 따라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와 국무총리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다르다는 매우 상식적인 주석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요, 직무대행님, 야당의 주장대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2분의 1이 맞다면 헌법재판소는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 절차에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하면 될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다만 이제 그 부분은 탄핵 소추의 적법성에 대한 부분이라 전체적인 탄핵 소추에 대한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일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먼저 분리해서 일반적으로 먼저 선고하진 않기 때문에 뭐 통상적인 예에 비춰봤을 때는 뭐 아주 이례적이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면도 일부는 있습니다. 계속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반면에 헌법재판소의 의결 정족수가 야당 주장처럼 2분의 1이 아니라 3분의 2가 맞다면, 과반수가 잘못이었다고 결정하게 된다면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한 2명의 헌법재판관의 임명의 절차적 근거까지 흔들릴 수 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견이 없는 반면에 이 한덕수 총리 권한 대행의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론이 있고, 만약 그 탄핵 소추 절차의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중에 탄핵 기각 결정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때까지의 최상목 권한 대행이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유효성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견해가 일부는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한 정리가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은 합니다. 바로 그 지점입니다. 직무대행께서 지적한 그 지점, 탄핵 심판,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심판이 기각이 아니라 탄핵이 잘못되었다고 결정될 경우에 최상목 권한대행이 했던 체제,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에서 했던 결정들이 과연 유효한 것인가에 대한 굉장히 큰 혼란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헌법재판소가 3분의 2인 것을 판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의결 정족수에 대한 의결을 하지 못하고 탄핵 심판 절차를 이어가지 못하고 오히려 마은혁 재판관에 대한 임명 절차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것이나 대통령 탄핵 심판 절차를 먼저 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도 반드시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공정한 탄핵 심판 절차를 지켜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 정족수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고, 야당이 일방적으로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의결을 밀어붙이면서 2분의 1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헌정사에 굉장히 큰 오점을 남겼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탄핵 소추에 필요한 정족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견이 있고, 다만 또 한덕수 총리의 경우에는 총리 시절에 했던 행위에 대한 부분이 포함되어 있어서 앞에서 보여주셨던 그 주석서에 의하면 권한 대행일 경우에 대행되는 직을 기준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대행되는 직을 맡기 전에 어떤 행위에 대한 문제가 됐을 때는 그 대행되는 직을 맡기 전을 기준으로 한다라는 일부 견해도 있어서 최종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2대 국회가 왜 이렇게 파행되었는가, 그리고 왜 이렇게 파국적인 상황으로 치달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2012년도에 제정된 국회 선진화법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날치기 법안을 통과하지 못하게 하는 것, 대신에 상임위 등에서 가중 다수결 조건으로 이른바 패스트트랙이라고 하죠. 법안이 신속하게 통과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규정했습니다. 장관 대행님, 국회 선진화법 이전에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흔히 국회 본회의 날치기라는 것을 들어봤던 적이 있습니다. 네. 이것이 국회법 절차를 무시했던 걸까요? 국회 선진화법 이전입니다. 국회법 취지에는 맞지 않는 그런 행태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법에는 문제는 없었던 거겠죠. 네, 명확하게 어떤 규정에 반한다라고 꼭 집어 말씀드리긴 한게 있었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무래도 그 당시에 소수당이 다수당이 합의제 관행을 파괴한 것에 대한 항의의 뜻 정도로 이해했습니다. 국회 선진화법에 따라서 본회의에서는 교섭단체 대표가 합의해야만 국회의장이 안건을 상정할 수 있는 직권상정에 대한 규정을 신설했고요. 상임위에서는 이러한 법적 규정을 두지 않았습니다. 상임위원장이 여야 간사 간의 합의를 통해서 의사 일정을 정하는 합의제 관행을 존중해 왔던 것입니다. 대행님, 2012년 이전에는 다수당 국회의원이라고 하더라도 자기 당 출신의 상임위원장이 있는 상임위에서 단독으로 과반으로 법안을 밀어붙이는 일이 적었는데요. 왜 그랬을 거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여야 합치에 의한 어떤 그 법안 처리에 대한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또 어느 정도 있냐에 따른 그런 이제 그 차이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그 당시에는 여야가 서로 입장을 바꿔보자 생각하자, 바꿔서 생각하자는 것이 관행적으로 있었고, 서로 협의를 구해야 하는 상황들에서 자연스럽게 협치의 마인드가 생성되었습니다. 하지만 21대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이 들어서면서 특히 22대에서 이러한 합의제 관행이 깨졌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민주당은
소수당이 될 일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입장 바꿔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런 오만에서 시작됐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만을 그리고 복귀해 봤을 때, 지난 22대 과정을 지켜봤을 때 민주당이 22대 국회에서 특검법을 비롯해서 방송사법 개정안을 시작으로 24개 법안을 줄줄이 상임위에서 날치기로 통과시켰고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저는 오히려 민주당이 행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기 위한 의회 전술을 구사했던 것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이 서둘러 추진했던 방송사법 개정의 실질적인 목적은 친민주당 성향으로 임기를 끝나게 되는 공영방송 이사진을 현상 유지시키는 것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취지에서 민주당은 3명의 방통위원장을 모두 탄핵으로 협박했고 세 번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 소추는 헌재에서 기각됐습니다. 민주당의 탄핵 사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일부 결정이 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이미 사법적 판단이 내려진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에서 합리적 결정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통일부 장관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진보당의 집권 전략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혹시 언론 기사 보셨습니까? 네, 혹시 그 보고서 내용도 보셨습니까? 일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보당은 집권 전략 보고서에서요. 헌법 개정을 통해 헌법 3조 영토 조항 삭제를 주장합니다. 장관님, 이거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말하는 두 국가론에 연계된 거 아닙니까? 네, 이제 영토 조항을 삭제한다고 하는 것은 통일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절대 받아들일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보고서에는 한미 동맹 해체를 아예 헌법 개정에 담겠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한미 동맹은 지난 70년간 우리 안보의 근간이었기 때문에 앞으로 더욱더 강화되어야 되지 해체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장관님, 이 보고서에 제가 더 충격을 받았던 것은 이뿐만이 아니라요. 연방제 방식의 통일, 토지 국유화와 마찬가지는 완전한 토지 공개념, 국가기관산업 국유화도 헌법 개정 방향에 담겼습니다. 진보당을 원내정당으로 만들어준 민주당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영토조항 삭제, 한미동맹 해체 이런 것에 동의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 네, 모든 것은 우리 헌법 정신에 따라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잘 안 들립니다. 일어나서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민주당이 진보당하고 총선 때 연대하지 않았습니까? 연대하신 거면 진보당의 한미동맹 해체에 대한 전략 보고서에 동의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연대 해체하십시오. 진보당하고 연대 해체하십시오. 이재명 대표께서 진보당하고 해체할 건지 명확하게 국민들께 설명해 주십시오. 안 그렇습니까? 아니면 연대를 계속한다는 건 진보당이 주장하는 한미동맹 해체에 동의한다는 거 아닙니까? 누가 내란 선동을 하고 있습니까? 한미동맹 해체를 주장하시는 겁니까? 조계원 의원님. 공문하고 질문했습니다.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22대 국회 초반부터 민주당이 자행한 입법 폭거는 87년 헌법체제의 기초인 협치와 합의의 정치 문화를 무너뜨린 행위입니다. 이 일련의 과정을 민주당은 법대로 다수결이라고 말했지만 국민의 귀에는 협치의 파괴라고 들리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민주당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586 운동권 세력은 자신들만 정의를 독점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이미 기득화된 586 운동권 정치 세력이 아무리 2030 청년 세대에 대해 교육을 잘 못 받아 국어가 됐다는 식으로 무시하려 해도 이제는 그런 착각조차 진부하고 고루할 정도입니다. 여기에 이재명 당대표는 민주당을 사당화, 일극체제화해서 자신의 범법 행위에 대한 일체의 문제 제기를 허용하지 않고 입틀막 대선 날짜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복수불반, 엎질러진 물은 다시 담을 수 없습니다. 22대 국회에서 이재명 민주당의 입법 폭거와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로 협치의 정치 문화는 회복 불가할 정도로 파기되었으며 사직생의 각오로 여야가 함께 대한민국 공동체를 재건해야 합니다. 안타깝게도 지난 화요일 이재명 당대표의 원내대표 연설에서는 개헌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속에는 여야 협치의 문화는 제거하고 지금의 제왕적 대통령제는 그대로 받아서 왼팔인 입법부와 오른팔인 행정부를 모두 부리는 일극체제 대한 네, 김용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들 현재 방청석에는 이병진 의원님의 소개로 경기도 평택시 지역 주민들이 오셨습니다. 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은 경기 평택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